네, 대담한 사람들의 뉴스 대담 시작합니다. 한겨레신문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들어가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죠.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강남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뭐 이태원도 나왔다는 소식도 들리고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리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에 있는 400여 개 유흥업소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어요. 변호사님, 이 집합 금지 명령 이게 정확히 개념이 어떤 거죠? 그 집합금지 명령이라는 게 좀 네. 약간 원래 막 일반적인 개념은 아니고 네, 이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네. 방역 조치를 위해서 그 예방 조치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 중에 보면 그 감염병법 예방법 49조에 네. 그 1항 2호의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걸 좀 줄여서 집합 금지 명령 아니면 행정 명령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붙인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영업 정지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잘못했을 때, 네네. 뭐 식품위생법 위반. 보통은 예전 같으면 이제 소위 이제 술집에서 청소년 출입했다가 영업 정지 먹는 이제 그런 제재 처분인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벌칙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고 예방 조치를 위해서 이제 있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 몰래 영업을 했을 때 이게 좀 강제력이 있습니까? 처벌을 받아요? 네, 이것도 감염병 예방법에서 300만 원 이하 벌금. 아, 300만 원 이하. 네. 그 업소 입장에서 좀 애매하긴 하네요. 왜냐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정말 약간 유혹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 이제 집합 명령이 그 금지 명령이 내려졌으니까 안 하게 되면 네. 이분들은 또 굉장히 영업 손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뭐 서울시나 이런 데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네. 예를 들어 뭐 확진자가 나와서 거기를 방역해야 되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 네. 그런 때 또 일시적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별도의 명령을 할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이런 예방 조치를 위해서 뭐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실보상 규정이 지금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속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요거를 잘 안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뭐 수칙 같은 걸 정해서 네. 교회 같은 데서 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쓸 것, 뭐 1m씩 거리 둘 것, 뭐 이런 이제 요건을 해가지고 네. 하는 그 지침을 준수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식으로 제한적으로 했던 이유도 이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네. 위험을 좀 회피하기 위해 했던 거고. 네. 근데 이제 집단 감염 가능성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이번에 좀 과단성 있는 행정 명령을 내린 셈이죠. 김한 기자 어떻게 네. 보세요? 박원순 시장 이번 조치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뭐 등등, 네. 뭐 좀 뒷북 행정이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재난 국면에서 그거를 하는 게 낫다 먼저 했을 텐데 결과론적인 평가는 좀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네. 자꾸 이제 교회나 신천지랑 좀 비교를 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데는 이미 몇 주 전에 네네. 다중이용 시설이라고 해서 이제 뭐 못하게 하고 집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 시설들은 단속을 안 했던 거냐, 네. 행정명령을 안 했던 거냐 이 부분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이게 뭐 강남의 아주 뭐 고급 유흥시설이라고 하니까 결국에 여기 그런 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행태, 뭐 동선 파악도 지금 안 될 거다, 뭐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는데 네, 네. 이런 데서 이제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이 고통이 또 이제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네. 부분에 대한 좀 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우리는 참고 있는데 뭐 네. 약간 좀 이런 게 네. 있죠. 그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가 격리하다가 이탈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막 돌아다니시고. 네. 그래서 뭐 아주 소수겠지만 그래서 손목 밴드 착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인권위는 뭐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을 보인 것 같긴 하고요. 그렇죠. 이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손목 밴드? 오늘 방금 전에 대한변협에서도 아마 간략한 성명서가 나와서 우려스럽다 이제 그래요?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지금 격리자가 아마 이틀 전 통계로는 자가 격리자가 한 4만 7천 명 정도 그리고 네. 매일매일 입국하시는 분들도 한 4, 5천 명 되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은 자가 격리 앱을 무조건
깔도록 깔고. 권유하고 있는데 그렇죠. 입국하는 사람들은 다 깔고 그래야만 이제 출입국을 통과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에만 계시던 분들은 이게 좀 안 까는 분들도 있고 그냥 핸드폰 집에 놔두고 딴 데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이탈자 생긴 경우가 한 100몇십 명 정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법 처리 절차로 입건된 경우도 한 60, 70명 있고 실제로 기소까지 간 사람도 한 6, 7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고민한 건데 앱이랑 달리 이렇게 전자팔찌 혹은 뭐 손목 밴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좀 더 기본권 침해가 중대하기 때문에 네.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감염병 예방법에는 그런 게 이제 없군요. 앱까지는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은 있는데 네. 이 손목 밴드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유례 그래서 없는 상황. 그래서 찬반은 좀 나뉠 수 있죠. 지금 우리 어떤 상태냐 네. 이런 거에 대한 찬반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하더라도 이거는 법의 규정을 만들고 나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냥 하지만 개인 동의가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가는데 네. 그러기엔 좀 너무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좀 반대인데 어쨌든 하더라도 법은 둬야 된다.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찬성하는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 것 같긴 해요. 네. 손목팔찌까지는 우리 용인 가능하다 이런 그렇게 한 10명 중 한 7점 몇 명이니까 네. 8명 찬성했다 보면 되는데 김한 기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좀 뭐 효과보다는 우려점이 더 많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자가격리예요.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5만 명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걸 하는데 그걸 언론이 굉장히 중계 방식으로 네. 크게 보도를 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자가격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대단히 지금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되죠.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화가 나죠. 나는 자가격리 대상자도 아닌데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네. 저 사람들은 왜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저렇게 하냐 이런 화들이 나는데 이제 그런 대중들의 감정에 이런 이제 보다 강경한 정책으로 이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네. 호소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본권 관련 측면에서 보면 범죄형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염병 감염병 차원에서는 뭐 그래도 뭐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서 안 돌아다니고 우리가 병 안 걸리면 좋은 거지라고 하지만 다른 예에 만약에 대입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네. 잠재적 범죄 위험이 있다라고 해서 만으로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명령만으로라고 네. 한다면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민주사회 문명화된 사회가 아니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네. 근데 이 자가격리자들 대상으로 지금도 저는 비교적 통제는 잘 되고 있는 편이 아닌가 숫자 대비로 따지면 좀 과잉이다. 그러니까 네.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뭐 해외에 갔다 왔다고 해서 전부 다 뭐 채우기보다 뭐 하여튼 일정한 요건을 네. 좀 두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네. 어쨌든 뭐 지금은 정책 당국도 조금 반발짝 고민을 더 해보겠다고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 그냥 같습니다. 검토만. 네. 뭐 오죽했으면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 뭐 이런 그 고민의 지점은 알겠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주제를 좀 넘어가 볼까요?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 검사와 그리고 채널A 기자 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죠. 먼저 감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어떠신지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고위 검사가 이제 관여됐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네. 근데 뭐 의혹뿐이고 그렇듯 수사를 하기보다는 뭐 그 전에 사실 진상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진상 조사. 네, 그런 의미에서 원래 감찰을 해야 맞는데 그리고 이제 그게 감찰본부장의 권한이고 네. 직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뭐 아니면 아닌 것이 드러나는 거고 네. 이게 뭐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혐의 의혹이 있으니까 하는 거라서 저는 뭐 큰 문제 없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게 문제다라고 보는 프레임이 있고 그걸 네. 쓰는 쓰는 언론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네. 그 김한 기자는 어떻게 네. 보세요? 이 감찰 필요성. 당연히 감찰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네. 그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검찰을 둘러싸고 프레임이 나눠져 있는 국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어느 사람이 이게 감찰 대상이네 아니네라는 논쟁 자체가 사실 자체가? 없을 네. 사안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현직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네. 고위 검사의 연루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내용을 알려주면 내가 수사팀에 얘기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녹취가 다 공개가 된 상황인데 네. 그 부분에서 그게 위법이냐 불법이냐 여부와는 별개로 네. 실제 그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말을 한 건지 뭐 이런 거를 검찰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게 감찰인데 네. 뭐 그거는 당연히 뭐 이행이 돼요. 그리고 그거가 돼야 그 다음에 이 사안에 대한 뭐 위법이나 불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거기 제대로 때문에 된 수사를 네. 하던가 말던가 그 나중에
저번에 김한 기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기자 우리 네. 그 방송을 MBC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지만 저렇게 취재하는 거 처음 봤다. 네. 그래서 실제 민원연 같은 경우 지금 고발죄로 네. 고발을 한 협박죄로 고발한 그런 상황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어제 이 대검찰청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감찰본부장 같은 경우는 감찰을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걸 반려하고 총장이 대신 인권부에 진상조사를 하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보도가 한겨레 단독 보도였으니까 네.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이게 좀 이상한 그거고 네. 제가 볼 땐 윤 총장님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총장이. 그리고 또 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왜 감찰본부장이 감찰위원회를 안 거쳤냐 네. 이런 것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뭐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대검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이라는 게 지금 언론에 또 보도가 됐는데 네. 이걸 보면 그냥 감찰 개시 사실과 결과만을 본부장은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비위 혐의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찰위원회 감찰 상황을 보고할 수 있고 감찰위원회는 이를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해서 네. 이게 감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감찰을 개시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팩트가 아니군요. 예, 근데 네. 마치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뭐 직권으로 네. 뭔가 독단적으로 단독 드리블을 한 것처럼 기사가 일부 났는데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죠. 네, 네. 네. 그러나 이제 경향이랑 한겨레에서 좀 제대로 어제 오늘 좀 보도를 해서 그 부분은 좀 자리가 잡힌 것 같고요. 네. 인권부에서 한다는 것도 이게 또 정확하게 말은 안 되는데 이게 네.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인권부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 네. 이제 뭔가 인권 침해 일을 했을 경우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검사가 네. 혹은 뭐 조사관이 수사를 할 때 네. 강압적으로 네. 뭐 폭행 혹은 폭언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인권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을 하는 걸 이제 인권감독과에서 하고 이제 인권부가 그 위 상위 이제 부서라서 네. 그러면 근데 이게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인권부에 정말로 보냈을까요? 이제 그러면 모 검사장 혹은 고위 검사가 협박죄의 공범이라는 것인지 네. 예, 그런 생각이 있으면 인권부로 보내는 것인지 아니면 근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의 우선 부서는 감찰본부가 맞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인권부에 보내는 거는 좀 윤석열 총장이 절차적 정의를 좀 준수하지 못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먼저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죠. 누가 봐도 이상하다. 이상한 네. 일이죠. 그러니까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감찰본부장이 감찰을 개시하겠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감찰이란 행위의 특성상 이들이 대부분 다 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수사관, 뭐 검사든 경찰관이든 힘을 갖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증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게 어떤 게 있다라고 하면 네. 그런 것들을 파기하거나 혹은 이제 은폐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찰은 사실 비위 첩보를 입수하면 굉장히 전격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네. 효과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애초부터 감찰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게 처음부터 있던 얘기인데 그 상황에서 감찰본부장이 그걸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거를 반려하고 다른 부서에 이걸 준다. 그러면 그거를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윤석열 총장한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렇게 행위할 명분이 굉장히 궁색하잖아요. 명분이.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판단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열린민주당 쪽 그 비례대표 후보들이죠.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최근 며칠 휴가를 낸 그 이유가 사표와 관련이 있다. 사표를 곧 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의혹을 또 제기를 했고요. 최강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윤석열 총장은 오늘 그러니까 8일에 오후 반가를 냈고 한모 차장은 9일 오전 반가를 냈다고 한다. 그러면서 혹시 두 분이 만나시는 거 아니냐. 거의 이런 식의 의혹을 제기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공교롭네요. 네. 네, 날짜가 좀 공교롭긴 하네요. 네. 역대 검찰총장들 중에서 검찰 내부에 검란이 일어나든 아니면 정치권과 부딪히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그 입지를 위해서 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예전에 특히 이제 검찰들이 많이 굉장히 그랬죠. 많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이 새 정부 들어와서 문무일총장까지 하면 검찰총장이 10명이에요. 네네. 이제 저기 지금 윤석열 총장 빼고 네. 10명 중에 임기 채운 분이 4분. 네 분. 못 채운 분이 6분입니다. 그렇군요. 임기가 엄청 길 것 같지만 임기 2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짧아요 생각보다. 예, 그러면 이제 약간 뭐 어쩔 수 없이 밀려가지고 하신 경우도 있고 하지만 약간 본인은 뭐 억울하다. 본인을 약간 피해자화 서사를 만들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사표를 던지는 거죠. 나는 네. 뭐 그런 뜻 없다. 저는 사실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해서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네. 뭐 지금 총장의 뭐 친인척 관련한 비리 의혹들이 많이 수사가 되게 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총장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비리 같지는 않거든요. 네네.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하고 네. 근데 그게 검찰에 좀 떳떳하지 않은 부분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사표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감찰 받을 일은 감찰 제대로 진행하게 하고 네. 수사도 엄정하게 하고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이걸 좀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상한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한 기자가 네. 또 나와 있으니까 N번방 얘기를 해야죠. 네. 좀 관심이 좀 사그라드는 것 같은데 우리라도 부실을 네. 또 계속 살려야 합니다. 조주빈의 10대 공범이죠. 16살이라고 했습니까? 10대 공범? 네, 16살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16살은 네. 아닌가요? 네. 일명 붓다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네. 조주빈의 출금책이었다고요? 네, 영찰이 네.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됐고 네. 이 박사방을 공동 운영하거나 관리한 네. 아이디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조주빈이 3명 얘기를 했죠. 붓다, 네. 이기야, 사마귀가 이제 공동 네. 관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취재할 때는 그보다 훨씬 많았어요. 한 9명 정도로 네.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이제 이 붓다의 행위는 그러니까 이들이 기존의 범죄 조직처럼 뭐 누구는 자금 뭐 출금책, 누구는 뭐 운반책, 누구는 홍보책 이렇게 딱 다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때 뭐 다양한 필요에 역할들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붓다 같은 경우에는 박사의 돈 관리를 좀 했던 이 돈 관리는 그 코인을 어쨌든 그 실제 화폐로 환전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 환전을 해서 그거를 특정 장소에 뭐 갖다 놓는다든지 뭐 이런 역할들을 좀 했던 것으로 지금 경찰이 수사에서 파악을 하고 있고 네. 이 붓다가 11월 경에 제가 2019년 11월 경에 검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다른 사건으로. 네. 근데 다른 사건으로. 예, 예. 근데 그때 박사가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붓다가 내 돈 한 1,500만 원 정도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박사 방에서 당시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보면 이제 뭐 그런 정도의 금액들을 환전해서 갖다 놓는 뭐 이런 역할을 그런 한 게 아닌가 역할들. 싶습니다. 지금 뭐 조주빈은 검거가 됐고 공동 운영자인 이모 씨, 네. 이 사람이 이기하군요. 네, 대화명이. 이기하요. 네. 그리고 강모 씨, 대화명 붓다 방금 말씀하신 잇따라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갓갓이라는 네. 이 사람이 지금 계속 오리무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여전히 잡을 방안이 없어 보이는 건가요? 뭐 경찰청장이 직접 유의미하게 특정해 가고 있다라고 네,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네. 네, 검거를 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지금 잡기 위해서 총력적으로 다른 청들에서도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뭐 검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지금 조주빈 같은 경우는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변호사 뭐 안 쓰겠다 하다가 나중에 변호사가 대신 이제 입장을 밝히는 그런 장면들이 눈에 띄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 했다 이런 입장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명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피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지적들이 보도에서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도 그런 그래서 건가요? 잘 그런 보도도 있다고 하는데 네.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본인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죄를 가지고 결합이 되면 이제 같이 운영했던 이들 중에서 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효과는 있지만 사실 뭐 본인은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 이익을 편취했다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네. 물론 조직을 결성했다는 부분 때문에 조금 더 하고 가중되는 말고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조직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조직적으로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한 건 맞잖아요. 네네. 말하자면 통솔 체계가 있냐 없냐 이런 이제 형법상 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냐 없냐는 아직 조금 판단하기 좀 이른 부분이 있어서 저도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본인은 어차피 거의 최고형을 저는 받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접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저도 뭐 범죄조직단체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가 더 무겁고 지금 현행 법률보다 더 강한 형량을 부여하기 위해서 적용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범죄조직단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그 행위 주체들, 그러니까 범죄 주체들에게 강한 형량을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지 이게 검찰 수사가 이게 피해자가 있는 사건인데 얘네가 조직이었다 아니다라는 거를 규명하는데 네네. 사실 이제 뭐 그래서 지휘 체계가 있는 거냐 통솔 체계가 있는 거냐 네. 뭐 이런 부분들을 규명하는 게 사실 이 수사의
그건 아니고 초점은 아니다. 초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뭐 그건 어쨌든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건데 이런 범죄 디지털 성범죄에서 이제 경제적 이익 관계를 공유했느냐의 문제에서 경제적 이익을 뭘로 볼 거냐의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네. 암호화폐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들은 보통 성착취 영상을 받는 걸로 행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을 하고 화폐 기능을 하는 게 그 자체로 성착취 영상을 보여주는 영상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근데 이 디지털 성착취 요 이제 생태계에서 카르텔에서 성착취 영상이 거의 화폐 기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군요. 뭐 네. 뭐 몇 개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네, 네. 그 금액화가 거의 가능하니까. 뭐 물물 교환도 아니고 이게 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행태들이. 부분이 사실 이 범죄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형일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좀 판단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짧게 변호사님 오늘 대검찰청이 발표했는데 앞으로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요즘 사람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왜요? 그 검찰이 여러 관전, 가지로 네. 시끄러우니까 네. 이런 날 이런 보도 자료를 내놔라는 아니면 오비락인가 제가 네. 저까지 이상해지는 네.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네. 바람직한 지침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시기가 참으로 공교롭네요. 네. 관전자도 모두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가서요. 네. 이 착취를 끝내려면 이제 확실히 처벌한다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포함된 거는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관전자도 처벌하겠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김한 기자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